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새 정부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게 자금이 활발해지면서 그게 증시로도 좀 유입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들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최근에 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점이 바뀌는지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출 총량제가 일단 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 윤석열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 내 변화,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초점은 모든 것이 사실은 규제의 완화, 규제의 변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 윤석열 당선인 그의 선거 공약 그 중에 DSR이랄지 LTV랄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완화 가능성,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이런 부분 하나씩 둘씩 실질적으로 시장 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전체적으로 흔히들 와이노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윤 당선인의 첫자 따서 이제 와이노믹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첫 단추 어찌 보면 가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총량 관리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짰었던 대출 총량 이 증가율 2021년에는요 5에서 6%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을 목표치로 삼아서 이를 넘지 못하게 그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측에서 다소간 좀 이 부분을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기존의 4에서 5%의 대출 총량 규제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이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총량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쪽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DSR과 그 LTV 자체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윤 당선인의 공약상 좀 살펴보게 되면요. 생애 최초 LTV 80%까지 완화하겠다. 지금 현재는 LTV가 20%에서 70%로 대출자별로 사실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그리고 1주택 실수요자까지는 70%까지 LTV를 상향 조정하겠다. 소위 말하는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현행 DSR 그 40%를 다소간 상당 부분 좀 완화할 가능성, 이 부분 아직은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완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 정부가 이런 지금 체제를 했던 것은 가계대출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규제를 했던 건데, 이걸 지금 실제로 현 정부는 그쵸?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네. 근데 그걸 이제 완화를 시켰을 때 그럼 실제로 가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요. 네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상승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규제 내지는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 총량까지 사실은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었죠. 근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실질적으로 그 실생활 내지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 중간고리를 단절시키게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택가격의 급상승도 나타난 그런 모습이 사실상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거꾸로 반면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이사조차 못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상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신정권 이제 출범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한다, 총량제를 폐지한다.
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잃는 것도 있고요.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정책들이 그랬듯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면, 물론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정책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짤 때 이 부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그 정책이 계속해서 사실은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파악을 하면서 조금씩 튜닝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좌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 시청자분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 총량제를 오히려 폐지하는 쪽으로 윤 당선인의 신정부는 시작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신정부 인수위 역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총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규 대출자 측면과 은행권 측면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대출자나 뭐 영끌을 해서까지 주택을 산 사람들, 아니면 영끌을 해서까지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 어쩌면 대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대출자는 그 대출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이자 부담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의식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근데 이 중에서 주의 비중이 조금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 보면 주의 비중, 꼭 써야 하는 비중입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 결국은 개인 소비가, 이 DSR의 규제 완화, LTV의 규제 완화, 총량제의 규제 완화, 총량제의 폐지, 이런 부분과 멀밀어서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과 함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 지표에 우리는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다라는 그렇죠. 부분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 순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림 그려지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기에는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라,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그런 완충 작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 들어가면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혹여나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혹여나 경기가 위축이 되는 이 부분은 혹여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부분,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근데 대출 총량제를 없앴다, 그리고 DSR을 완화시키고 LTV를 완화시킨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통화 승수를 상승시키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이 부분은 형식적이진 않지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급 준비율의 완화와 거의 맞먹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부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면서 경기 침체로 나아가지 않고 경기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물가 곱하기 GDP는 결국은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다. 여기서 통화량과 통화 속도를 늘리는 그런 모습. 궁극적으로 고물가를 용인을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 통화 정책 내지는 정부의 신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출 총량제 완화 기조 속에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옮길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점차 가계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자본 조달,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의 가도를 달려왔는데요. 현재는 중신용 대출 비중과 규제 정상화 등 제약 조건이 생기는 구간에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이에 회사 여신 증가율이 올해 특수한 성장 제한을 벗어나면 자영업자 대출도 더해지면서 다시 20%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인터넷 은행의 특성으로 판관 비율이 안정되면서 2025년까지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카카오뱅크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성장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회사 지난해 연간 이익은 2020년 대비 무려 98%나 증가한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에 기준금리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이자 마진 상승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올해 모든 금융지주들의 이자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에 따라 결국 차별화 포인트는 비이자 이익의 증가 여부인데요. 이 회사는 비은행 결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금융지주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국내 채권 추심업계 1위 업체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는 이 회사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의 경기가 부진을 겪고 있죠. 이에 회사는 지난 2년간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이것은 이 회사 실적 성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업계 점유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 한해 매출 실적 영업이익 성장률은 15%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가계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른 수혜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수혜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은행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뭐 직접적인 수혜주 은행주하고 건설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은행업종 과연 정말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은행권에 대한 지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이자 마진입니다.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어떤 모양새로 증가를 할 것이냐, 급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소 완화된 모습으로 증가를 할 것이냐.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대손충당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충당금은 분명하게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줄이는 그런 비용 요소로 가만히 되는데요. 이 부분, 순이자 마진의 추이와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방향성,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 또 하나, 경제 주체별 영향이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 국민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통화 승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통화 승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가 됩니다. 금리는 높여져서 통화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반면에는 또 통화 승수가 늘어나면서 대출 총량 규제가 없어져서 그 통화 승수가 상승을 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될 것이다. 실수요자 측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금이 증가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의 위축이 보일 텐데 여기서 자본소득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근로소득으로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간에 다소간에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은행권 직접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도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정도나 상쇄될지 어느 정도나 극복해 나갈지 궁극적으로 실적은 분명히 상승하겠지만 대손충당금에 쌓아가는 정도 이 부분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대출 총량 규제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 영향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단기적으로는 뭐 은행권이나 이제 뭐 그 건설업종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분명히 늘릴 수 있고 이는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가져가는 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조세 정책,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다수의 기업인들 지금 규제 완화의 한 목소리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규제가 차지하고 있는 경기 부양 효과가 완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모멘텀을 누릴 수 있을지 너무나 극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대출 총량제를 없앤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조,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속에서도 우리 경기가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 속에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